세션 3의 시작은 심리학부에 있는 최지환, 김유리, 이윤서, 이지은 팀이 발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부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으로 이윤서, 이지은, 김유리 그리고 발표자 최지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팜플렛을 보니까 오늘 저희가 제일 길더라고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배리어 프리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제도 개선 그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서 저희는 컨텐츠 제작이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은 이동, 문화생활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지상버스,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의 36%에 불과하고 시외 고속버스는 휠체어를 옮길 승강 설비조차 없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상권에서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상점은 2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도록 비공간적 장벽을 없애는 것, 즉 배리어 프리를 지향하는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식 개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인종, 성별 등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편견을 완화하고 다양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현실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쉬운 접근성 그리고 높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심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선행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가상 및 가상 현실에서의 체험 교육은 효과적인 편견 감소를 보여주었고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였으며 도움 행위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도움 행동을 시뮬레이션 할 때 도와주려는 의지가 증가하며 Theory of Mind, 즉 역지 사지식 사고방식과 공감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 중 하나인 이모셔널 컨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배리어 프리를 지향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인식 개선의 중요한 두 요인인 경험 그리고 도움에 대해서 또한 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유니티로 제작하였고 컴퓨터와 키보드를 통해서 조작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유니티가 다들 팀원들이 처음이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제작을 해냈고요. 제작한 컨텐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가상현실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저희는 휠체어를 탔을 때 일상적인 등하굣길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콘텐츠 안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문제없이 오를 수 있었던 언덕길에서 휠체어를 타자마자 겪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저상버스가 미비해서 등교에 늦는 등의 시나리오를 추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용자가 일시적 부상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등굣길에 다른 학생이 휠체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설 및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경험을 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고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마주하고 편견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는 유튜버 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했고요. 그분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즉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물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배리어 프리,
즉 장애로 인해 생기는 물리적, 사회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필요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콘텐츠 내에서 배리어 프리를 위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의 방향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에 의해 장애 관련 편견이 감소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콘텐츠 전후로 IAT라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이의 변화도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콘텐츠 내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일상생활을 해보는 휠체어 경험, 그리고 타인이 휠체어를 탔을 때 도움을 주는 도움 경험 두 가지가 참가자의 장애 관련 편견에 독립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휠체어 경험의 유무 또는 도움 행동의 유무에 따른 총 3가지 종류의 실험 조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컨디션 1은 휠체어만 경험하는 조건이고요. 컨디션 2는 휠체어 경험 후에 도움 경험 또한 경험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디션 3는 휠체어 경험 없이 도움 행동만 경험하는 조건입니다. 각 조건마다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비트윈 서브젝트 디자인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IAT 점수 과제 변화도를 측정하였습니다. IAT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세션 2 토론에서도 약간 의식적인 설문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암묵적인 측정 도구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도 장애 인식이나 편견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콘텐츠 자체가 요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암묵적인 과제로 IAT를 선정하고, 설명을 짧게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장애와 관련된 사진이 있고 이와 부정적 단어 또는 긍정적 단어를 연합하는 속도, 즉 반응 속도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관련된 IAT 어떤 태스크가 존재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설문들과의 상관을 확인한 후에 이거를 공속 변수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전 초기에는 사실 휠체어 경험과 도움 행동 경험 모두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막연하게 가정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분의 자문을 받으면서 어쩌면은 도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타자화 문제, 즉 장애인을 도와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인식 개선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하지 않고서 탐색적인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집단이 경험하는 조건, 경험하고 이제 도움 행동을 체험한 조건, 그리고 도움만 주는 조건, 이렇게 3가지고, 진한 초록색이 사전 IAT 점수, 연한 초록색이 사후 IAT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무산화가 이루어졌다면은 진한 초록색인 사전 점수는 세 집단에서 모두 동일해야 되는데 그래프상에서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는 이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없다고 일단은 확인하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발견한 부분은 경험 조건, 즉 가장 첫 번째 집단에서 사전 사후 점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조금 저희는 발견을 하였고, 나머지 도움을 주는 조건이나 아니면 도움과 경험을 같이 주는 조건에서는 그런 차이를 유의미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 일단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도움 행동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타자화하는 영향 때문에 이런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조심스럽게만 이제 생각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디자인해서 검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면 도움 조건에서 사전 사후 점수 변화가 나타난 건 유사한 경험이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관점 수용 개념과 일관된 결과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반대로 도움 행동의 경우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와 같은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낳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저희가 이번에 다양성위원회 많은 후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이 많은 배움을 얻었고 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막연히 도움을 장려하는 형태의 인식 개선을 지향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도와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타자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사회의 정말 다양한 이들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가 다양성에 대해 포용력을 갖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치 오늘 이제 다양성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전공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체가 하나의 의의를 갖는 것처럼 정말 배리어 프리가 이루어져야만 지금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 발표에서 함께해서 일상에서 저희가 더 친숙해질 수 있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연화학과 황영동입니다. 우리 발표한 제목은 데이터 마이닝에 기반한 운동 습관별 한국 정상연청의 다통 만성 질환 특성 연구입니다. 우리 발표 내용이 이와 같이 4가지 있습니다. 먼저 만성 질환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질환에는 오랜 기간을 통해 발병하여 계속 재발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만성 질환의 요인을 보면 가정 환경, 사회 환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개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의 사회 영향을 보면 한국에서 만성 질환 때문에 사망 요인 82%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성 질환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치료 비용이 전체 치료 비용 중에 79.9%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만성 질환에 대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성 질환 중에 특별한 경우 하나 있는데 바로 다통 만성 질환입니다. 다통 만성 질환에는 환자가 2개나 2개 이상 만성 질환 같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름 좀 길어서 보통 MCD이라고도 합니다. MCD 환자랑 일반 만성 질환 환자랑 어떤 관계이냐면 간단한 게 수학 공식에 표시하면 바로 1+1은 2보다 큰 상태입니다. MCD 환자의 제2완력 건강 상태 일반 환자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용한 치료 비용도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만성 질환 4개나 4개 이상 걸리는 환자들이 사용한 치료 비용이 전체 치료 비용 중에 8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 과학 연구자이라서 관심이 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운동 여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 여법이 간단하고 그리고 비용도 거의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질환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치료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요. 하지만 MCD 환자한테는 어떨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MCD 환자한테 신체 활동 치료 방법으로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MCD입니다. 근데 왜 MCD 환자한테 운동 여법이 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일반 환자가 MCD 환자는 왜 이렇게 치료 난이도가 많이 증가됐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만성 질환 3개만 걸리는 MCD 환자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중에서 3개 걸렸어요. 그리고 한 만성 질환의 증상 원인에 따라 보통 4개 이상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의 경우에는 타입 1, 타입 2, 인신성, 기타 당뇨병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완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질환 환자한테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개 만성 질환 걸리는 MCD 환자들이 가능한 형태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한 57만 개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MCD 환자가 치료 난이도는 일반 만성 질환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MCD 환자 중에서
당연히 운동요법이 잘 쓸 수 있는 환자도 있지만 잘 쓸 수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운동요법이 사용한 효과가 좋은 환자들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적에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 반박하고 결론입니다. 우리 연구 2020년 한국 의료 채널에 연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한 프로그램은 기본 fun선이 SPSS 이용하고 데이터 마이닝 부분이 SPSS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연구 평수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운동 습관, 만성 질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에는 우리 SPSS 이용해서 분석한 MCD 환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 T 값이 다 유익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보면 여성, 노인, 저활력자와 같은 사회적 야자들이 일반인보다 MCD 버리는 가능성가 높은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에는 우리 만드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중에 Y의 크기, 색깔, 총의 굵기에 따라서 만성 질환 간 복잡한 관계들이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에 통해서 만성 질환 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치매 환자들이 MCD 발생한 가능성가 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보이시죠? 높은데 그러면 얼마 프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50% 이상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니면 70% 있을까요? 사실은 90%입니다. 그래서 거의 치매 환자들이 거의 다 MCD 환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MCD 환자들이 만성질환중에 투표한 경우이라고 했는데 그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성질환 환자 하나만 걸리는 환자들이 좀 투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SPSS 모델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데이터 마이닝 부분인데요. 우리 데이터에 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습관표에 따라 두 그룹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그룹 똑같은 기준으로 데이터 마이닝에 통해서 결과가 두 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결과의 비교 정리해서 최종 리스트에 나왔습니다. 최종 리스트에 이는 MCD들이 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만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 있는 MCD 형태들이 다 운동요법이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을 예상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 리스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MCD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다 운동요법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증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우리의 연구 반박하고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의 결론 간단한 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야자들이 일반인보다 MCD 또한 만성질환 발생한 가능성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야자들이 위한 보건시설이 추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론에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만성질환 중에 운동요법이 치료 효과가 잘 될 수 있는 환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이 포함된 광고는 더 멋질까? 포용적 마케팅의 브랜드 멋짐 효과를 발표하게 된 송채원입니다. 우선 서론을 살펴보자면 18살 다운 증후군 소녀가 2020년도에 명품 브랜드 구찌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당시 구찌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엘리의 사진은 좋아요 80만 개를 받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포용적 마케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용적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은 타겟 소비층을 늘릴 수 있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연구에 따르면요, 다인종으로 구성한 마케팅, 다양한 성별로 구성한 마케팅,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구성한 마케팅 등의 포용적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었는데요. 반면에 장애, 비장애인 등과 같은 신체적 제한 요인을 포괄한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밀접한 관계인 장애인을 포용하는 마케팅과 소비자 브랜드 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학문적, 실증적 비열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포용적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이 포용적 마케팅은 단순히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 소외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포용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용적 마케팅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받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광고를 통해서 대중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과 그들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큰 어려움 없이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시면 이걸 다인종 포용 마케팅의 예시인데요. 이러한 다인종 포용 마케팅을 할 경우 긍정적인 반응과 브랜드 존중 및 구매 의도를 강화시키며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 포용 광고를 할 경우 마른 모델로만 이루어진 광고보다 브랜드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진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과 슈프림이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삽입해 보았는데요. 이런 멋진 브랜드는 특별한 속성들을 가지고 멋진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브랜드 멋짐의 차원도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특별한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브랜드가 멋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를 다 지니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포용적 마케팅과 브랜드 멋짐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장애인 포용적 마케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포용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의 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마케팅은 소비자의 브랜드 멋짐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장애인을 포용한 광고는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광고 형태이기 때문에 하위 문화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위 문화는 브랜드 멋짐의 요소 중 하나이며 이 브랜드가 경쟁사 브랜드와 다르다고 느낄 경우 브랜드는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 매력 역시 브랜드 멋짐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포용적 마케팅을 봤을 때 비포용적 마케팅보다 더 멋지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브랜드 멋짐은 소비자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따라 포용적 마케팅을 보고 멋지다고 인식할 경우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아 존중감인데요. 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로 자아 존중감은 다양성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애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자아인식이 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자아 존중감과 브랜드 멋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긍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게 되는데 이 브랜드 멋짐은 기분 좋은 놀라움부터 흥분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애인을 더 포용하고자 하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기 때문에 포용적 마케팅에 대해서 더 멋지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태도인데요. 기업이 장애인 모델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킬 경우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실제 장애인 집단이 표적 집단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애인 모델을 기용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게 되는데 이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쉽게 말해서 SNS에 좋아요를 하거나 공유하거나 댓글 단다는 등의 행위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매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장애인 소비자들은 제품 광고를 봤을 때 비장애인 모델보다 장애인 모델을 등장하는 광고를 더 선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포용적 마케팅은 비포용적 마케팅보다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선호도, 구매 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그림은 앞서 언급한 가설들을 종합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1에서는 가상 브랜드를 활용하여서 연구를 하였고요. 위에는 4명의 일반 모델들이 서 있는 비포용적 마케팅이고 아래는 4명 중 1명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포용적 마케팅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 1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자면 일단 장애인 비포용적 마케팅보다 장애인 포용적 마케팅의 브랜드 멋짐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연구 결과 역시 장애인 포용적 마케팅의 브랜드 멋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장애인을 더 이해하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껴 브랜드 멋짐을 더 잘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 역시 자아 존중감이 높을 경우 더 높은 브랜드 멋짐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멋짐의 매개 효과인데요. 포용적 마케팅을 보고 더 멋지다고 생각할 경우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선호도, 구매율도 역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비포용적 마케팅과 포용적 마케팅에 대한 비교인데요. 연한 색깔이 비포용적 마케팅, 진한 색깔이 포용적 마케팅인데 결과 역시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선호도, 구매율도 모두 다 포용적 마케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존 브랜드를 통해서 재현 연구를 하고자 하였고 브랜드 지위에 따른 소비자 태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인 H&M과 고가 브랜드인 프라다로 설정을 하였고요. 연구 2의 주요 결과만 살펴보자면 분석 결과 장애인 비포용적 마케팅보다 장애인 포용적 마케팅의 브랜드 멋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아 존중감의 효과를 살펴보자면 이 프라다 같은 경우는 자아 존중감이 높든 낮든 브랜드 멋짐의 차이가 보이지 않은 반면에 H&M 같은 경우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브랜드 멋짐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연구 1과 2의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연구 1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브랜드 멋짐을 보였으며 이 브랜드 멋짐은 포용적 마케팅을 보고 브랜드를 더 멋지다고 인식할 경우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선호도, 구매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포용적 마케팅이 비포용적 마케팅보다 브랜드 멋짐,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선호도, 구매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2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연구 1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연구 결과 두 브랜드 다 포용적 마케팅이 비포용적 마케팅보다 브랜드 멋짐,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선호도, 구매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고가 브랜드의 포용적 마케팅과 브랜드 멋짐의 관계에서는 자아 존중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과시적 소비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브랜드 지위가 높은 프라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브랜드 멋짐, 프라다의 브랜드 멋짐 자체가 너무 강해서 자아 존중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시사점인데요. 이제 이론적 시사점은 선행 연구에서는 포용적 마케팅 중 성별, 인종, 성적 취향 등에 대한 포용적 마케팅을 연구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포용을 새롭게 탐구하였고 브랜드 멋짐의 흐름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에서는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기여할 때 착한 기업, 따뜻한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이 포용적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멋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포용적 마케팅보다 포용적 마케팅의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선호도, 구매율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 마케팅의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연구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피드백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서스름하지 말고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세션 토론을 진행하게 된 행정학과 정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새 주제 너무 잘 들었고요. 먼저 데이터 마이닝으로 만성 질환자 MCD 분들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신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은 층의 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은 약간 멋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운동하는 내가 되게 멋있다라는 부분에서 장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성 질환자들에게 뭔가 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조금
들으면서 흥미로워서 이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만성질환자들에게 이런 운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만성질환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좀 가까이서 이렇게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들이 먼저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운동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다양한 그런 사회적 합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받쳐줘야지만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두 분 발표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분야라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인문적인 분야가 저희 과학 분야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는 이런 연구에 대한 질문보다는 저희 세션 주제인 사회적 포용이라는 이 키워드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중요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역차별이란 키워드를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여기도 많은 남성분들 다 계신 것처럼 이제 군복무를 다 해봤었을 건데 이제 그 경험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내무 부조리를 잡기 위해서 좀 일병이나 이병 같은 그런 상대적 약자 계급에 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상병이나 아니면 병장 같은 그 외의 계층에서는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가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장애인이라는 그런 체험을 일반인 시선에서 한번 체험해보고 그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또 전장현이라는 단체에서 좀 이런 지하철 시위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위해선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될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실 어렵고 또 자칫 잘못하면 민감할 수 있는 주제라서 이제 지금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사실 인터뷰 진행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관련 주제로도 이제 저희 이 보고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주되게 말씀해주신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인권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특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지만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 연구하면서 느낀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체 또는 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배려를 한다라는 인식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불편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할 수 있어야 그 뭐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동등하게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일상에서 그런 분들의 불편함을 목격할 일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배리어 프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단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이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의 생각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런 포용에 대한 가치관이 어릴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제가 즐거웠던 경험으로 이 다양성 포용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딱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강압적인 교육으로 인해서만 제가 이건 장애인을 도와줘야 된다, 다양성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잡혔지, 그러니까 즐겁게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난 게 그 최근 굉장히 핫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정말 짧은 컨텐츠로 시각장애인 삶을 유머스럽게, 힘든 방면을 유머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미디어의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조금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면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분야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미리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연구에 대한 질문 네, 저는 그 만성 질환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분야를 너무 어렵게 봤는데 너무 이번 기회에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약자를 총 4가지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저항력자, 그리고 성별, 그리고 노인 계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던데, 사실 저는 만성 질환의 가장 취약한 약자가 경제적 약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은 돈을 지불해서 치료를 할 수 있거나 약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굳이 약자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적 약자라는 점은 사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먼저 이런 사회학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의식주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자기 개발이나 그런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의식주라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소외직에 대한 운동 참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는 먼저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먼저 선행적인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항력자,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여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구분할 수 있는 이 구분을 운동을 좀 더 주로 소비하는 계층이라고 먼저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운동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남성 계층, 그리고 젊은 계층,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운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력 이상의 사람들을 메인스트림으로 잡았고요. 그 반대가 되는 계층을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가 각 발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한 것들을 공유하고 또 질문도 조금 있어서, 첫 번째 연구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하나는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경험과 헬프가 다 합쳐졌을 때 이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통계적 유의미성과 실제적인 유의미성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샘플 수가 차이가 남으로써 또는 샘플 수가 적음으로써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이제 실질적 유의미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그걸 좀 고려를 하시면 아마 헬퍼하고 경험이 합쳐진 경우에도 유의미성은 있는데 아마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한 이 연구가 조금 더 의미가 있게 하고 또 확장하시려면 샘플 수를 확장하거나 또는 여러 다른 차례를 통해서 연구 자체가 리핏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드백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실험보다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면서
다소 급하게 실험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제로 다양성위원회 측면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리허설 기회를 주었을 때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일단 샘플 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렸을 때 아마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통제 집단 완전히 그 헬프도 또는 아예 경험도 하지 않은 집단을 이렇게 저희가 포함하지 않은 부분도 미흡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디자인 측면에서 만약에 기회가 생기신다면 또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일회성에 그칠 때와 또는 여러 번 지속되었을 때 효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인식한 다음에 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번에 또는 다 여러 번의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또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가 가장 지속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디멘션 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발표도 정말 잘 들었고요. 이거 들으면서 조금 고민되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과적 연구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샘플 수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대신에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하신 연구는 샘플 수가 큰 반면에 상관관계에 좀 그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 MCD를 가지는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건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MCD를 가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넘어서 조금 해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토론 내용도 나왔는데 그 MCD인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교육도 저교육이고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고, 그 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운동들, 특히 좋은 운동들, 수영 같은 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한데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멀리 있고 또 동기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또 관계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같이 복합해서 고려하시면 좀 더 괜찮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스포츠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항상 이런 MCD를 가진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운동에 관심 없는 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조금 더 운동에 친숙하게 하고 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단순한 요건들이 아니라 개인의 이런 사회적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령대라든지 생각해야 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도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연구에 참여한 연구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 좀 궁금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다양성 관련해서 성공한 마케팅 부분이 많이 여성에 타겟된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 옷이나 뭐 속옷이나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봤었고, 여성 그 용품들, 뭐 화장품이나 또는 그런 샴푸나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딱 기억해 보면 남성에 타겟해서 한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어떨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싱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디멘션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디멘션을 좀 더 고민하셔서 연구를 확장하시면 좀 더 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결과 또는 더 재밌는 더 중요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피드백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자면 일단은 표본 집단은 대략 한 7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 50%, 60, 70%가 이제 젊은 20대, 30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안 그래도 사실 그 집단에서도 그 여성이 너무 많이 좀 몰려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안 그래도 후속 연구를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남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극물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쉬운 접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좋게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디벨롭할 수 있게 피드백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조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에 발표해주신 손채원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했을 때 자아 존중감하고 포용적 마케팅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는 자아 존중감이 더 낮은 사람이 더 선호를 많이 할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어쨌든 좀 본인들이 조금 더 약자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의식이 조금 더 심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기업이 하는 포용적 마케팅이 오히려 나를 좀 더 포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그 선호도 면에서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나중에는 그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그 과시 소비가 많기 때문에 명품 그 군에서는 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과시 소비도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 SNS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어쩌면 포용적 마케팅이 모럴한 거고 나는 이러한 모럴한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을 나는 선호해. 나는 이러한 기업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공유해. 라는 것처럼 좀 SNS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일부러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자 본인들을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한테도 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상황이나 좀 사적인 상황에서 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아 존중감을 넣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을 되게 많이 관찰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자아 존중감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남을 살필 여유가 있고 남을 좀 돌볼 여유가 있고 남을 주변에 좀 잘 살피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되게 오롯이 자신을 되게 집중하려고 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노력이 있어서 선행 연구를 살펴봤는데 선행 연구 역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조금 다양성 포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있어서 그걸 한번 활용을 했었고 사실 자아 존중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더독 효과라고 이제 피해의식이 있으면은 자기와 비슷한 분류를 조금 더 선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논문의 주제는 장애인 포용이랑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와 되게 직관된 다양성에 관해서는 또 자아 존중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포인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세 번째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예시 들었던 것 중에 휠체어를 그 장애인의 어떤 그 광고 효과 그거 볼 때 들어주셨는데 그 신체적 장애인은 아무래도 미디어상으로 눈에 쉽게 보이기 편하고 그 인식이 되게 좋은데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외향상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소비자가 효과를 받는지 아니면 기업이 그걸 말하지 않고도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발표자 분께는 그 결과할 때 MCD 환자분들께 의료시설을 더 많이 제공해서 일반인들과의 갭을 줄여줘야 한다고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근데 처음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MCD 환자들은 그렇게 되는 순간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더 문제도 많이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거는 사회적 비용이나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관관계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첨언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그 자극물을 만들 다음에 조작 점검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조작 점검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체적이 아니라 다른 외관상의 티가 나지 않는 장애인들을 자극물로 쓰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쓰지 못했고,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도 CSR 인식 때문에 조금 더 신체적 제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광고 모델을 더 쓰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자극물도 신체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제작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답변도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